어머니, 저희 이사 가기로 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야지. 민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표정에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그 집은 5층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어머니 무릎으로 어떻게 올라가시려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면 돼. 괜찮아. 나 무릎 많이 좋아졌어. 아니요. 어머니 매일 오르내리시면 무릎 재수술하셔야 해요. 그럼 그때 병원비는 또 누가 내요? 저희가 낼 수는 없어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민지 말이 맞아. 무리하면 안 돼. 저는 목이 메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 민수야, 엄마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 민지가 가방에서 팸플릿 하나를 꺼냈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여기 실버타운 괜찮던데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더라고요. 막상 가면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전 재산을 털어 집을 사주고 함께 살았던 게 이런 결말을 맞이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거 실버타운 신청서예요.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올해 68살 윤정희입니다. 얼마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했죠. 아플 때마다 약국에 가서 파스를 샀습니다. 한 장, 두 장 붙이면서 버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저녁에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평생 세탁소를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웠던 저에게 이 정도 통증은 참을 만했으니까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제야 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처럼 무릎이 아파 보이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1시간을 기다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무릎을 만져보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어요. 촬영실에서 여러 각도로 무릎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시 진료실로 돌아와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손가락이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켰어요. 뼈와 뼈 사이가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네요. 이 정도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수술비랑 입원비까지 합하면 거의 6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건강보험 적용해서요. 입원 기간은 일주일 정도 되고 재활치료도 받으셔야 해요. 600만 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평생 모은 적금이 2천만 원 있긴 했지만 그 돈은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전부였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문제였습니다. 혼자서 600만 원을 감당하기엔 부담이 컸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벨이 몇 번 울리고 민수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릎 수술해야 하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지금 돈이 없어. 대출 갚느라 빠듯해.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엄마가 수술해야 한다는데 이렇게 말하다니요. 민수야, 그래도 엄마가 수술해야 하는데. 그때 옆에서 며느리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일단 어머니가 먼저 내시고 나중에 저희가 드릴게요. 나중에 준다는 말.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결국 제가 내야 한다는 거였죠. 나중에 준다는 말은 그냥 하는 소리일 뿐이었어요. 알았어. 너희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 2천만 원을 해지했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 돈은 제가 세탁소를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거였어요. 여름에는 더위를 참으며 겨울에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민수를 키웠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는 세탁소 한쪽에 책상을 놓고 숙제를 시켰습니다. 학원 보낼 돈이 없어서 제가 직접 공부를 봐줬어요. 민수가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3억이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가 결혼할 때 저는 전 재산을 털어 경기도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3억 원이었죠. 그때 제 통장은 완전히 비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새 가정을 꾸리는데 도와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 집에서 함께 살았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민지도 친절했고 민수도 자주 말을 걸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민지는 저에게 말을 별로 안 하게 됐고 민수도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피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 부부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드디어 무릎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일 후였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민수와 민지에게 수술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민수야, 엄마 2주일 후에 수술한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잘 다녀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자는 말도 수술날 함께 있어주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씁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날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은 3시간 걸렸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몸이 무거웠어요.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민수는 한 번 왔어요. 그것도 30분 있다가 바로 갔습니다. 민지는 아예 오지 않았어요. 퇴원하는 날 의사 선생님이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1년은 계단을 조심하셔야 해요. 무리하면 바로 재수술입니다. 재활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방에 누웠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몸이 무거웠어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남은 돈은 1,400만 원. 병원비로 600만 원을 내고 나니 이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제가 수술하는데 아들이 병원에 한 번밖에 안 온 게, 며느리가 한 번도 안 온 게 마음에 걸렸어요. 수술을 받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무릎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직 천천히 걷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민지가 민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직장도 서울이고 이제 아기 낳으면 서울에서 키우는 게 좋잖아. 강남으로 가자.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이사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일까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강남? 거기 집값 비싸잖아. 민지가 말했어요. 빌라 찾아보면 괜찮은 데 있어. 우리도 이제 강남에서 살아야지. 애기 학군도 생각해야 하고. 민수도 좋다고 동의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갑자기 이사라니요. 며칠 후였어요.
제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민수와 민지가 외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나갔다 올게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저녁 때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놓았는데 거실에서 민수와 민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빌라 하나 받았어. 가격도 저렴하고 위치도 좋아. 근데 5층 꼭대기층이야. 민수가 물었어요. 엘리베이터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없어. 근데 우리 아직 젊으니까 괜찮잖아. 민수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때 민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놓고 가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돼? 내가 급하게 이사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 무조건 우리 둘이 가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놓고 간다는 말.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그냥 놓고 갈 수는 없잖아. 민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어쩌라고? 어머니 무릎도 안 좋은데 5층까지 어떻게 올라가? 무조건 병원비도 더 나올 거야.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해?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와 민지가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 이쪽에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음 달에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어제 대화를 들었지만 막상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야지. 민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표정에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 집은 5층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어머니 무릎으로 어떻게 올라가시려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천히 올라가면 돼, 괜찮아. 나 무릎 많이 좋아졌어.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매일 오르내리시면 무릎 재수술하셔야 해요. 그럼 그때 병원비는 또 누가 내요? 저희가 낼 수는 없어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어요. 엄마, 민지 말이 맞아. 무리하면 안 돼. 의사 선생님도 조심하라고 했잖아. 저는 목이 메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 민수야, 엄마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 민지가 가방에서 팸플릿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에는 밝은 사진과 함께 실버타운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보였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여기 실버타운 괜찮던데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팸플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나를 실버타운에 보내겠다는 거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어요. 마치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처럼 유창했습니다. 여기 가면 어머니 또래분들 많으시고 프로그램도 좋대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영양가 있는 식사도 제공되고 의료 서비스도 있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너희가 나를 버리는 거구나. 그동안 내가 짐이 됐구나. 민수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지는 않았어요. 버리는 게 아니야.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거기 가면 더 편할 거야. 민지도 덧붙였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막상 가시면 좋으실 거예요. 여기서 저희랑 사시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걸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전 재산을 털어 집을 사주고 함께 살았던 게 이런 결말을 맞이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실버타운 신청서예요.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입소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가는 건데? 다음 주요. 저희도 다음 주에 이사 가거든요. 다음 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제 이름을 쓰는데 눈물이 떨어져서 글씨가 번졌습니다.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민수와 민지는 분주하게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박스에 짐을 싸고 이사업체에 연락하고 새집 인테리어를 고민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저도 짐을 쌌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소지품만 챙겼습니다. 더 가져갈 것도 없었어요. 평생 모은 물건들이 많았지만 실버타운에는 큰 짐을 가져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이었어요. 이사 트럭이 도착했고 짐을 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수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실버타운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택시 타고 갈게. 너희 바쁘잖아. 엄마, 괜찮아. 그만 가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에서 민지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포옹도 눈물도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가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어요. 제가 전 재산을 털어 사준 집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목적지를 물었고 저는 실버타운 주소를 말했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 동네를 아들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고 세탁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버텼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민수를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수가 잘 되는 게 제 전부였으니까요.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 재산을 털어 집을 사줬어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를 필요 없어진 짐처럼 실버타운에 보내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택시가 실버타운 앞에 섰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내렸어요. 건물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입구에는 꽃이 심어져 있었고 유리문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밝고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실버타운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입소 예정이신 윤정희님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상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은 작고 아늑했습니다.
담당자가 앉아서 서류를 펼쳤어요. 제가 먼저 센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1층에 식당이 있고 2층에 프로그램실이 있어요. 담당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담당자가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어요. 센터 비용을 보호자분이 한 달치만 결제를 해놓은 상태여서 추가 결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 달치만이라고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는 최소 6개월치는 미리 결제하셔야 해요. 센터 운영 정책나서요. 어르신 5개월치만 추가 결제하시면 됩니다. 5개월이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통장에는 1,400만 원밖에 없었는데 5개월치를 내면 4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죠. 혹시 한 달치씩 낼 수는 없나요? 담당자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해요. 최소 6개월치는 결제하셔야 합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어요. 결제가 완료되자 담당자가 영수증을 건네줬습니다. 7층이 어르신 방이에요. 안내해 드릴게요. 담당자가 저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 밖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담당자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은 너무 조용했어요.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켜서 잔액을 확인해 봤어요. 잔액은 400만 원. 6개월 후에는 또 1,2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민지가 받았어요. 네, 어머니.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민지야, 실버타운 비용이 6개월치를 내야 한대. 근데 너희가 한 달치만 결제해놔서 내가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내야 했어. 민지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미 한 달치 결제해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알아서 사세요. 저희도 돈 없어요. 하지만 민지야, 내가 돈이 얼마 없어서 그래. 민지가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사하느라 돈 많이 들어갔어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평생 뭐 했나? 아들 부부한테 집 사주느라 전 재산까지 다 줬는데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식당에 가긴 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배가 고파서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어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저는 김순애예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순애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은 반짝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애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혼자 드시길래 제가 먼저 말 걸어봤어요. 여기 처음이시죠? 적응하기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가족들이 모셔다 드렸어요? 저는 쓸쓸하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보냈어요.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래요. 저도 아들이 해외로 발령 나서 같이 갈 수 없다고 해서 저 혼자 여기 왔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위안이 됐어요.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순애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여기 분들이 다들 좋으시거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구나. 순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참지 마시고. 저는 그제야 울었어요. 며칠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실버타운에서 바느질 수업이 있다는 공지가 있었어요. 순애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정희 씨, 바느질 수업 같이 가요. 심심한데 뭐라도 해야죠.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그냥 방에만 있기 싫었습니다. 수업 교실에는 어르신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강사가 앞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파우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천을 재단하고 박음질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강사가 천과 바늘, 실을 나눠줬어요. 저는 바늘을 들고 천을 꿰맸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젊었을 때 저는 세탁소를 운영해서 그런지 그때 익힌 솜씨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1시간 후 파우치가 완성됐습니다. 강사가 제 작품을 보고 감탄했어요. 와, 정희님,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박음질이 정말 깔끔해요. 저는 조금 쑥스러웠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는 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순애도 제 작품을 보고 놀랐어요. 정희 씨, 이거 완전 전문가 수준인데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제가 예전에 세탁소 했어요. 그때 많이 했죠. 순애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바느질 선생님 하셔야겠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바느질 수업에 꾸준히 참여했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바늘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들 생각도 며느리 생각도 돈 걱정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실버타운 원장이 교실에 들어왔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바자회를 할 건데 여러분 작품을 출품하시면 어떨까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순애가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재미있겠네요. 다른 어르신들도 좋다고 했어요. 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1달 동안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해 주세요. 팔린 금액은 전액 여러분이 가져가실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순애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정희 씨도 출품해요. 솜씨 좋잖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만든 걸 누가 사줘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지. 순애가 웃으며 말했어요. 해봐요. 용돈이라도 벌 수 있잖아요. 정희 씨 솜씨면 충분히 팔릴 거예요. 용돈이라는 말에 저는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6개월 후에는 또 1,2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그때까지 뭐라도 해야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볼게요. 그날부터 저는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수업에 참여하고 밤에는 방에서 혼자 바느질을 했습니다. 아기 옷을 만들었어요. 작은 티셔츠, 바지, 모자.
손으로 하나하나 바느질했습니다. 파우치도 만들었어요. 여러 색깔의 천으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아기 옷 5벌, 파우치 10개, 에코백 8개를 만들었습니다. 작품들을 보니 뿌듯했어요. 바자회 날이 왔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에 부스가 설치됐고 어르신들이 각자 만든 작품을 진열했어요. 저도 제가 만든 작품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오전 10시에 바자회가 시작됐어요. 지역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많았어요. 유모차를 끌고 오는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한 엄마가 제 부스 앞에 섰어요. 아기 옷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너무 예쁜데요? 손으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격은 3만 원인데 너무 비싼가요?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전혀요. 이 퀄리티면 싼 거죠. 백화점에서 이런 거 사면 10만 원도 넘는데. 2개 주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사실 거예요? 네, 너무 예뻐요. 조카 선물하려고요. 엄마는 아기 옷 2벌을 샀어요. 6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 후로 손님들이 계속 왔습니다. 파우치를 보고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 에코백을 보고 실용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정신없이 포장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1시간 만에 아기 옷이 다 팔렸어요. 파우치도 절반 이상 팔렸습니다. 에코백도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순애가 제 부스를 지나가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희 씨, 거의 다 팔렸네요? 대박인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바자회가 끝났을 때 저는 제가 만든 작품을 모두 팔았어요. 마지막 에코백까지 팔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세어봤어요. 80만 원. 저는 한참을 멍하니 돈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가 번 거였어요. 오랜만에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순애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봤죠? 제가 뭘 했어요. 정희 씨 솜씨 대단하다니까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 씨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순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희 씨가 잘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만드세요. 그때 한 손님이 다가왔어요.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혹시 아기 옷 남은 거 없나요? 너무 예뻐서 사고 싶었는데 다 팔렸네요. 죄송해요. 다 팔렸어요. 여성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따로 주문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만드시면 꼭 사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문이요? 네, 제 친구가 다음 달에 출산하는데 선물하고 싶거든요. 3벌 정도 주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여성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다음에 만드시면 연락 주세요. 제 번호예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주문을 하신다니. 바자회가 끝나고 실버타운 원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희님 작품이 다 팔렸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센터에서 하는 바느질 수업 보조 강사 해보실래요? 저는 깜짝 놀라서 원장을 봤어요. 제가 강사를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정희님 솜씨 보고 배우고 싶어 하세요. 오늘 바자회에서 정희님 작품 보고 다들 감탄하셨어요. 당연히 강의료도 드릴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의료를 받는다면 생활비에 보탬이 될 거예요. 강의료는 얼마나 되나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오시면 돼요. 한 달에 80만 원 드릴게요.
80만 원. 바자회에서 번 돈까지 합치면 160만 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원장이 기뻐했어요. 좋아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기존 강사님이랑 같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강의료 80만 원에 개인 주문까지 받으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희망이 보였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바느질 수업 보조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기존 강사는 60대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박미숙이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정희님 반가워요. 같이 수업하게 돼서 기뻐요. 제가 설명하면 정희님이 어르신들 개별적으로 도와주시면 돼요. 첫 수업 날이었어요. 어르신 15명 정도가 교실에 모였습니다. 강사가 앞에서 설명하고 저는 어르신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도와줬어요. 바늘을 이 각도로 넣으시면 더 깔끔해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말했어요. 정희님 정말 잘 가르치세요.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시던데요? 저는 쑥스러웠어요. 아니에요. 제가 배운 게 많아요. 정희님 다음 주도 부탁드려요. 수업이 없는 날에는 방에서 혼자 바느질을 했어요. 바자회 때 명함을 주고 간 젊은 여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자회에서 아기 옷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보셨던 아기 옷 아직 관심 있으세요? 잠시 뒤 답장이 왔어요. 네, 기억해요. 그때 너무 예뻤어요. 3벌 정도 주문하고 싶어요. 색깔은 파스텔 톤으로 부탁드려요. 저는 기뻤습니다. 정말 주문을 하시다니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벌에 3만 원이에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저는 그날부터 아기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센터에 따로 말해서 인터넷으로 파스텔 핑크, 파스텔 블루, 파스텔 노랑 천을 구매 부탁드렸습니다. 천을 받아서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어요. 일주일 후 아기 옷 3벌이 완성됐습니다. 예쁘게 포장해서 여성에게 연락했어요. 실버타운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성이 작품을 보고 감탄했어요. 와, 너무 예뻐요. 친구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9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성이 떠나면서 말했어요. 다음에 또 주문할게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추천할게요. 그날 이후로 주문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여성분의 친구가 연락을 해왔고 그 친구의 지인이 또 연락을 했습니다. 바자회에서 제 작품을 샀던 사람들도 추가 주문을 했어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실버타운에 손바느질 정말 잘하는 할머니가 있다더라. 그런 소문이 지역 엄마들 사이에서 돌았어요. 저는 주문을 받으면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어요. 손이 아프고 눈이 침침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제 솜씨를 인정해주고 돈을 주고 사가는 게 기분이 좋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조 강사비로 80만 원을 받았고 개인 주문으로 120만 원을 벌었어요. 총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돈을 통장에 모두 입금하고 저는 통장을 보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제 손으로 제대로 번 돈이었죠. 순애에게 통장을 보여줬어요. 순애 씨, 저 이번 달에 200만 원 벌었어요. 순애가 기뻐했어요. 와, 대단한데요? 이제 실버타운 비용도 직접 낼 수 있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힘으로 비용을 낼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순애 씨 덕분이에요. 바자회 때 작품 출품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순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 씨가 잘한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웃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사실 아들 부부에게 집을 사주면서 가끔 후회도 됐어요. 전 재산을 다 쓴 게, 이제 남은 돈이 없다는 게.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라는 마음에 웃으며 넘긴 적이 많았죠. 지금은 다릅니다.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제 삶을 살고 있어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꾸준히 돈을 벌었어요. 강사비와 개인 주문으로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씩은 벌었습니다. 통장 잔액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어느새 실버타운 비용을 낼 돈을 모았습니다. 여유 자금도 생겼어요. 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제 힘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3개월째 되는 날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려서 화면을 보니 아들 민수였어요. 오랜만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민수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 건강은 괜찮아? 응, 잘 지내. 민수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엄마, 거기 생활 어때? 불편한 거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 여기서 돈도 벌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민수의 숨이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엄마가 돈을 번다고? 거기서 뭐 해서 버는데?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로 내 힘으로 벌고 있어. 이만 끊을게.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며칠 뒤였어요. 이번엔 며느리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웠어요. 어머니, 요즘 잘 지내신다면서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왜 전화했니? 민지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실버타운보다는 다시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단번에 굳었어요. 나버리고 서울 가더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가 웃듯이 넘겼습니다.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버렸어요. 어머니 무릎 생각해서 한 말이었죠. 이제 어머니 무릎도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그때 민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목소리가 급했어요. 뭔데? 민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심을 꺼냈어요. 사실 저희가 무리해서 강남으로 이사 왔는데 월세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어머니 돈도 벌고 계시다면서요. 역시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민지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실버타운 나오셔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어머니가 벌고 계신 거로 저희 월세 좀 보태주시면 저희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또 돈 때문에 날 찾는구나. 제가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고 다시 연락한 거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확실하게 끝을 내야겠다고요. 알겠어. 우선 생각해 볼게. 민지가 안도한 듯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연락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제 제대로 끝을 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순애를 만났어요. 순애의 방에서 차를 마시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순애 씨, 며느리가 전화 왔어요. 저한테 다시 같이 살자고. 순애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근데 정혜 씨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돈 때문이에요. 제가 돈 번다는 걸 알고 연락한 거예요. 월세 보태달라고 하더라고요. 순애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수상하다 싶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순애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아는 변호사 한 분 있어요. 사람 참 괜찮은데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순애가 말했어요. 정희 씨가 아들한테 집 사준 거, 그거 다 기록 있잖아요.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대응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한번 만나볼게요. 다음 날 변호사가 실버타운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작은 상담실에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5년 전에 아들 부부한테 집 사주려고 경기도 아파트 값으로 제가 평생 모은 3억 원을 다 줬어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무릎 수술하고 나서 저를 실버타운에 보냈어요. 이제 와서는 제가 돈 번다는 걸 알고 다시 같이 살자고 해요. 월세 보태달라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리 제가 해줘도 감사한 줄 모르고 아직도 절 돈으로만 보더라고요. 이제는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을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체 내역이나 약속이 담긴 증거가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체 내역은 은행에 있을 텐데 약속이 담긴 증거는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지갑 안쪽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그 편지는 민수와 민지가 결혼할 때 저에게 쓴 거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집 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언젠간 다 갚을게요. 앞으로 평생 효도할게요. 어머니 사랑해요. 날짜도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상담실로 돌아갔어요. 변호사에게 편지를 건네줬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유심히 읽더니 말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언젠간 다 갚겠다는 이 문장이면 이건 증여가 아니라 채무 인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변호사가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법적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돈을 다 돌려받으실 생각이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었죠. 아들과 정말 끝장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겁만 주고 싶어요. 부모로서 짐까지 지우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저를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변호사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그럼 변호사 도장이 찍힌 차용 내역 정리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오늘 사무실 가서 작성해서 바로 등기로 보내드릴게요. 아마 내일 도착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등기로 서류가 도착했어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변호사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제가 아들 부부에게 준 3억 원이 차용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차주 박민수, 김민지는 윤정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는 편지 내용을 근거로 채무관계로 인정됨. 차주는 차용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서 돈 얘기 못 꺼내게 해주겠어 라고요. 그날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토요일에 와서 같이 얘기하자. 민수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마 같이 살자는 줄 알았나 봐요. 알겠어, 엄마. 토요일 점심때 갈게. 엄마 보고 싶었어.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을 낼 시간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1시쯤이었어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민지가 실버타운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야.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민지도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안색이 정말 좋으세요. 여기 생활이 잘 맞으시나 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로비 카페로 안내했어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우리도 힘들었어. 민지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집이 계단 많은 집이라 정말 걱정돼서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저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집 사주느라 얼마 쓴 줄 아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고 민지는 말이 없었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에는 변호사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내가 준 3억 원, 이거 다 기록으로 남아있다. 변호사한테 입증까지 받은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민수와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준 거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너희가 편지 썼잖아. 언젠간 다 갚겠다고. 그게 증거야. 민지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저희 돈 없어요. 3억 원 다시 못 돌려드려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돈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다만 너희가 앞으로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 다시는 너희랑 같이 살 생각 없어.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린 가족인데 같이 살아야지.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여기서 내 손으로 벌어서 내 돈으로 살 거야. 너희 도움 필요 없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월세 내기도 힘든데.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도 내 힘으로 사는데 너희도 너희 힘으로 살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실버타운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민수와 민지가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잠깐만.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수와 민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당황하면서도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민지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그것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대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실버타운에서 바느질 수업을 혼자 맡아 진행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강사가 건강 문제로 그만두면서 저에게 기회가 온 거였어요. 원장님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정희님, 이제부터 바느질 수업을 맡아주세요.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세요. 월급도 15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저는 기뻤습니다. 개인 주문도 꾸준히 들어왔어요. 이제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벌 수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비용 200만 원을 내고도 100만 원이 남았죠. 통장 잔액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저는 이제 실버타운을 나와서 혼자 살 집을 알아볼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이라도 괜찮았습니다. 제 힘으로 사는 집이면 충분했죠. 순애에게 말했어요. 순애 씨, 저 이제 혼자 살 집 알아보고 있어요. 순애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여기 나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작은 집이라도 제 힘으로 사는 거요. 순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정말 대단해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지셨어요. 저는 웃었어요. 순애 씨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민수와 민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문자가 왔지만 제가 답장하지 않으니 이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은 궁금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월세는 잘 내고 있는지. 하지만 전화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어김없이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달을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찾은 거였구나. 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제 삶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손으로 돈을 벌고 제 힘으로 살아갑니다. 제 삶을 살고 있어요. 68배 나이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창밖은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순애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 씨, 내일 같이 산책 갈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순애 씨. 내일 봐요. 문을 닫고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주문이 들어올까요? 어떤 작품을 만들까요? 생각만으로도 기대가 됐어요.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